안녕하세요. 저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사하게 된 LAB의 이종민, 최상현, 나경모입니다. 목차는 바이러스 구조, 감염 원리 및 경로, 유전자 가위입니다. 우선 바이러스의 구조는 바이러스는 유전 물질과 단백질 껍질로 구성됩니다. 다음 사진은 HIV, 박테리오파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TMV, 에볼라 바이러스의 구조 모습입니다. 이를 통해 모두 유전 물질과 단백질 껍질로 구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구조로 RNA를 유전 물질로 갖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다른 바이러스와 달리 스파이크 단백질을 가지고 있고,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숙주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해 전염되는 방식을 가집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사스, 메르스의 구조입니다. 모두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스 바이러스는 같은 수용체뿐만 아니라 같은 스파이크 단백질을 가지고 있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스코비드2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사스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보다 수용체에 대한 친화력이 훨씬 높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사스 바이러스보다 20배의 감염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성입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이 두 가지 형태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도 오래 살아남는 능력을 제공하면서 백신이나 면역 체계를 회피하는 능력 또한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스파이크 단백질이 변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 안정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딱딱하고 긴 형태가 기존 스파이크 단백질보다 더욱 돌출되어 있어서 외부 환경에 대한 보호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가 물체 표면에서 오래 살아남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해서 세포막의 수용체와 결합한 후 세포에 침투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스파이크 단백질은 길쭉한 형태로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다음은 감염 원리입니다. 숨을 쉬는 동안 침투한 이물질이나 병균은 기관지의 섬모상피세포에 있는 점막에 붙습니다. 섬모상피세포는 이름 그대로 다수의 섬모들을 가지고 있어 점막에 붙어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병원균들을 입각호의 방향으로 배출시킵니다. 그러나 섬모상피세포의 섬모운동만으로는 한꺼번에 많은 바이러스를 내쫓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흡연, 먼지, 건조한 날씨, 낮은 온도 등은 섬모운동을 저하시킵니다. 건조하고 추운 겨울은 산모운동이 저하되기 때문에 코로나19를 비롯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성 감염병이 증가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코로나19가 코나 입을 통해 전파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기관지의 적당한 습도를 유지시켜 산모운동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다른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의 자원과 시스템을 탈취하여 왕성하게 증식하며 감염된 세포 밖으로 분출됩니다. 이때 기하급수적으로 증식된 바이러스들이 빠져나와 주변의 건강한 산모상피세포와 타입2 세포 상피세포들로 좁게 침투합니다. 감염된 세포들은 강한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 물질을 분비하며 염증세포로 변하게 됩니다. 타입2 세포 상피세포의 본래 기능은 계면 활성제를 분비하여 세포를 팽팽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타입1 세포 상피세포를 통한 가스 교환이 원활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은 타입2 세포 상피세포들이 염증세포로 변하고 주기 등을 상실하면서 폐염증이 생기고 이에 따라 2차적 증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엔 코로나 바이러스의 침투와 확산을 막는 면역 시스템과 폐세포의 대생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유지되고 작동되도록 해야 감염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염 경로는 자연 숙주를 박쥐로 해서 중간 숙주는 천상갑, 낙타, 사양, 고양을 해서 최종적으로 인간에게 감염되는 것입니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ACE2가 결합하는 부위를 보면 상당 부분이 천상갑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서열을 갖는 반면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다른 서열을 갖고 있습니다. 흰색은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ACE2와 결합하는 부위 중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천상갑 코로나 바이러스,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 모두 같은 서열을 갖는 곳입니다. 파란색은 ACE2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 RBD와 결합하는 부위입니다.
다음으로 유전자 재조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에 달라붙은 뒤 잘리는 스파이크의 특정 부위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2의 스파이크 단백질에서만 발견됩니다. 현상갑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동안 유전자 재조합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숙주세포 소형체와 강하게 결합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특징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현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천상갑, 천상갑에서 사람, 사람과 사람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자연 유전자 재조합으로 전파력과 증상 모두 강력해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변화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유전자 가위입니다. 먼저 전염성 질병은 크게 항바이러스와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먼저 항바이러스제입니다. 항바이러스제는 인체에 침입한 바이러스의 작용을 약화 혹은 소멸시킴으로써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질환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가지며 오직 복제하는 바이러스에만 효과적입니다. 항바이러스제는 작용 기전에 따라 바이러스 부착 및 침투 억제제와 바이러스 증식 저해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이러스 부착 및 침투 억제제는 바이러스의 표면의 특정 단백질이 특이적 상호작용을 통해 숙주세포 표면의 특정 분자에 부착되고 이어서 침투와 탈피 과정을 거쳐서 바이러스의 핵산이 숙주세포 내에 들어가서 시작되는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항바이러스제입니다. 따라서 이 바이러스 부착 및 침투 억제제는 바이러스 증식의 초기 단계를 저해합니다. 다음으로 바이러스 증식 저해제입니다. 바이러스 증식 과정은 새로운 유전자를 복제하는 과정과 새로운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바이러스 증식에 필요한 여러 종류의 효소들이 생성되는데 이 효소들을 저해하여 항바이러스제 작용을 나타냅니다. 대부분의 항바이러스제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주제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입니다. 바이러스는 크게 확산 원리에 따라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계통의 바이러스입니다. 숙주의 세포에 자신의 RNA를 주입한 후에 바이러스의 RNA를 복제하는 RNA 중합 효소를 생산하여 개체수를 늘립니다. 인간 세포에 침입한 바이러스 개체수가 증폭되면 그 감염병 증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외부로 전파될 확률도 높아집니다. 이 RNA 복제를 차단한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라는 바이러스의 효과적인 치료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중국과 국내에서도 임상실험에 들어간 이 렘디시비르가 RNA 중합 효소를 억제해서 바이러스의 복제를 막는 치료 후보 물질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치료 후보 물질보다 바이러스의 RNA 복제를 더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전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유전자 가위라는 것으로 이 근본적인 RNA를 잘라내고 파괴하는 원리로 작용이 됩니다. 이 사진에 대해서는 먼저 다음 슬라이드를 설명하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전자 가위입니다. 유전자 가위는 생명체의 특정 유전 물질을 인지하여 절단하는 인공효소, 즉 단백질입니다. 세포의 DNA 염기서의 특정 부위를 자르거나 다른 유전자로 교체할 수 있는 생명공학 기술입니다. 유전 질환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교정하여 유전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으며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농축산물의 성질을 쉽게 바꾸어 유통이 쉽게 된다던가 생산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이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 생명과학자들은 치열하게 이 유전자 가위를 연구하고 있고 현재 가장 널리 활용되는 기술은 크리스퍼카스라는 유전자 가위입니다. 이 크리스퍼라는 것은 박테리아가 자신을 공격하는 바이러스를 방어하려고 진화시킨 면역 체계입니다. 박테리아는 침입자의 DNA 정보를 자신의 DNA에 문신처럼 새겨넣고 이 부위를 크리스퍼라고 합니다. 그 후 이 새긴 DNA 정보를 바탕으로 박테리오파지, 즉 바이러스가 다시 공격해오면 적의 DNA를 찾아내어 파괴합니다. 박테리아는 침입자의 DNA를 추적하는 RNA를 만들어 표적을 찾아내며 이어 가위 역할을 하는 절단 효소인 카스9 단백질로 적의 DNA를 잘라냅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유전자 가위도 세균의 면역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타겟을 찾는 가이드 RNA와 절단 효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절단 효소에 따라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몇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크리스퍼 카스9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도 카스12, 카스13 등 다른 절단 효소를 장착한 유전자 가위도 있습니다. 다시 사진으로 와서 이 왼쪽 사진은 카스9라는 것이 보이고 이중가닥 DNA가 보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 DNA 바이러스의 효과적인 카스9 유전자 가위에 대한 사진이 왼쪽이고 오른쪽은 이후에 말하겠지만 RNA 바이러스의 가장 효과적인 카스13의 유전자 가위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 크리스퍼 카스13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카스13은 DNA가 아니라 RNA를 표적으로 삼는 것이 특징입니다. 2017년 미국에서 RNA를 자를 수 있는 유전자 가위인 크리스퍼 카스13이 처음 개발되었고 이 유전자 가위가 등장 이후에 RNA형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 크리스퍼 카스13을 이용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RNA 바이러스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유전자 가위로 RNA형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는 논문이 발표되었고 미국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수백 개의 단일 가닥 RNA 바이러스 중 크리스퍼 카스13을 제거할 수 있는 바이러스를 탐색했습니다. 그 결과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림프구성 맥락 수막염 바이러스, 수포성 구내염 바이러스 등 3개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고 이를 실험으로 증명해냈습니다. IBS 연구단은 최근 크리스퍼 카스13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식을 차단할 수 있는 연구를 유니스트 교수진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유전자 가위는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으나 아직 사람의 질환 치료에 직접 활용된 적은 없어서 짧은 기간 안에 치료제로 개발되기는 어렵겠지만 다른 치료제들보다 훨씬 근본적 치료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RNA를 자르는 유전자 가위는 환자의 세포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아데노 부속 바이러스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AAV라고 불리는 아데노 부속 바이러스는 유전자 치료에 활용하는 바이러스성 운반체 중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 시 환자 몸 안으로 치료용 유전물질을 전달하는 운반체가 필수인데 AAV에 이 크리스퍼 카스13을 실어서 감염 부위 세포에 성공적으로 운반하게 되면 세포 안에서 합성된 가이드 RNA가 바이러스를 타깃으로 찾아내고 카스13이 그 이후 침자의 RNA를 잘라버리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AAV에 가이드 RNA와 카스13의 유전 정보가 실리며 실제 합성은 AAV가 세포 안에 들어간 뒤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AAV라는 다른 아데노 부속 바이러스를 이용하는 것이 이 EJ라는 뜻이며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를 위해서 이 EJ, AAV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AAV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을 일으키는 부위인 폐에 잘 진입하는 운반체로 카스13 유전자 가위를 안전하게 수송하는 데 안성맞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자의 폐세포 안에서 생산된 유전자 가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RNA를 자르고 결과적으로 바이러스의 증폭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 카스13은 가이드 RNA를 손쉽게 디자인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이에 따라서 다양한 염기 서열을 목표로 삼으면서 인간 유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이드 RNA 1333개를 현재 설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진은 이 실제 AAV가 어떻게 몸속으로 들어가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왼쪽에서 보다시피 아데노 부속 바이러스 AAV 안에 크리스퍼 카스13 유전자 가위와 이에 대한 가이드 RNA 유전자를 같이 넣습니다. 그 이후 이 AAV 바이러스를 사람 몸속으로 넣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 폐 속으로 들어가서 이 AAV 운반체로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 그 안에 있던 크리스퍼 카스13 유전자와 가이드 RNA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타깃으로 삼은 후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RNA를 절단해내는 과정을 통해서 현재 RNA가 절단,
넉다운의 상태로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이번 연도 많이 혼란을 준 만큼 다양한 치료법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저희 조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과 이 유전자 가위라는 치료법을 통해서 코로나의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이 방법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고, 앞으로 이 유전자 가위라는 치료법이 최대한 빨리 개발이 되어서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저희 생활 주변에서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LAB 동아리 LAB의 발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LAB 동아리에서 학술제 발표를 맡은 LAB 2조 20809 우재민, 20916 전유빈입니다. 저희의 주제는 바이러스 치료용 AI 나노로봇 가능할까입니다. 우선 저희 발표할 내용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러스와 방어작용, 그리고 두 번째는 나노로봇,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직접 구상한 나노로봇으로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노로봇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러스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를 갖추지 않고 유전 물질과 단백질 껍질로 구성된 단백질과 핵산의 덩어리이며 활물 기생, 즉 살아있는 숙주 내에서만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특이한 성질을 가진 병원체입니다. 바이러스는 복제 방식, 유전자 발현 방식 등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모양으로 분류하자면 크게 구형 모양, 총알 모양 등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우선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운 박테리오파지는 그림과 같이 다리와 DNA를 가둔 단백질 껍질로 구성되어 있고, 구형 모양의 바이러스로는 에이즈병의 원인인 HIV 바이러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코비드-19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알 모양 바이러스로는 광견병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는 감염되는 숙주나 질환에 따라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현재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볼티모어 분류 체계인데, 바이러스가 가지는 유전체와 복제 방식, 유전자 발현 방식에 따라 분류한 것입니다. 우선 바이러스와 방어작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내에 바이러스나 병원체가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는 방어작용이 발생하는데, 비특이적 방어와 특이적 방어가 있습니다. 비특이적 방어는 물리적 방어, 즉 피부 같은 부분을 통해 방어하거나 대식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병원체를 직접 분해하는 작용을 통한 것입니다. 이때 대식세포는 백혈구의 일종으로 세포질에 가수분해 효소를 다량 보유하여 병원체를 분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이적 방어는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으로 나뉘어집니다. 세포성 면역은 보조 T림프구가 활성화한 세포독성 T림프구가 감염된 세포를 파괴하는 면역입니다. 또 체액성 면역은 B림프구가 보조 T림프구의 도움을 받아 분화하여 각자 병원체를 제거하는 과정인데, 이때 형질세포에서 생성된 항체는 병원체들을 서로 응집시켜 대식세포가 흡수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거나 병원체를 무겁게 만들어 침전하게 하여 대식세포가 흡수하기 용이한 상태로 만듭니다. 저희가 구상한 나노머신은 이 비특이적 방어에 관여하는 기계입니다. 저희가 구상한 나노머신을 발표하기에 앞서 나노로봇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노로봇은 1마이크로미터, 즉 10의 6승분의 1미터 정도의 크기로 만들어진 현대과학의 산물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발표할 내용처럼 화학, 고급 의료 분야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지만, 미래에는 석유 산업이나 건강복지 사업 등에도 이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이 나노로봇의 작은 부피에서 나오는 인체에서의 유동성을 이용한 빠른 대처 능력에 주목하여 바이러스 치료용 나노로봇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구상한 항원항체 나노로봇은 박테리오파지 형태에서 영감을 받아 실제 보이는 그림과 같이 대식세포에 쉽게 결합하고 보이는 기능들과 같이 항원을 정확하고 빠르게 인식하여 분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림에서 잘 분간이 가지 않지만 입체적으로 봤을 때 항원을 제시하는 부위와 항체를 생성하는 부위는 자료에 보이는 기준으로 항원 제시 부위가 상부 앞면, 항체 생성 분비 기능이 하부 뒷면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기계 내에서 항원 항체가 서로 결합할 확률은 없습니다. 기존 인체에서의 항원 제시 과정은 대식세포가 병원체를 분해하면 분해된 병원체 조각이 대식세포의 세포막 밖으로 제시되고, 보조 T 림프구가 대식세포와 결합해 침입한 항원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구상한 저희의 나노머신은 우선
대식세포 표면 아까 그림에 나와 있던 다리를 이용해 착륙한 뒤 제시된 항원 조각 중 일부를 흡수하여 초음파 분석을 통해 전체적인 항원의 형체나 구성을 분석하고 메인 컴퓨터로 정보를 전송합니다. 그 뒤 메인 컴퓨터의 AI가 항원의 화학적, 물리적 구조를 분석하여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합니다. 그리고 생성할 항체에 대한 정보를 얻은 나노로봇은 혈액 속에 떠다니는 불필요한 단백질들을 모아 분해하여 펩티드 사슬 구조, 즉 두 쌍의 사슬로 이루어진 Y자로 재조립한 뒤 항체를 배출합니다. 방금 설명해드린 과정에서 AI가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나노로봇의 메인 컴퓨터가 정보를 받으면 우선 내장되어 있던 과거 존재했던 병원체의 정보와 대조를 해봅니다. 이때 정보가 있는 병원체라면 같이 내장되어 있던 항체의 제작 정보를 항체 생성 부위에 전송하여 항체가 생성되고 분비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전례가 없는 병원체이거나 광우병, 코로나 바이러스 등과 같이 아직 항체의 정보가 없는 병원체라면 AI가 그 즉시 GPS를 이용해 가장 가까운 대형 병원을 탐색하고 정보를 전송함과 동시에 침입한 병원체와 형태나 구조가 유사한 여러 병원체들의 정보를 다양한 경우의 수로 조합해 스스로 항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활동합니다. 또 이런 활동이 반복될 때마다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하고 빅데이터를 이용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면역 성공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질병 예측 인공지능과 결합하여 전 세계적 인터넷 검색 기록과 항공기 운항 정보를 분석하여 특정 바이러스와 관련된 질환이 빠르게 확산되는 지역 위주로 찾아내어 신속한 치료와 예방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나노로봇의 부가 기능 중 항히스타민제 기능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알레르기 현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레르기 현상은 해롭지 않은 항원이 인체에 침입했을 때 면역 과민 반응이 일어나 불필요하게 항체가 생성되어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을 과도하게 분비하여 온 몸에 두드러기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현상인데 보통은 항히스타민제를 주사하여 이 알레르기 현상을 예방합니다. 그러나 나노머신에서는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면 나노로봇에서 분비된 히스타민의 농도를 인식하여 히스타민이 과도하게 분비되었다면 기계 상부에서 항히스타민제를 직접 분비합니다. 다음으로 나노로봇의 에너지원과 처리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노로봇의 주 에너지원은 혈액 속에 떠다니는 포도당입니다. 나노로봇이 포도당 분해 요소를 소량 포함하고 다니다가 혈액 속의 포도당과 접촉하면 보유하고 있던 효소에 의해 포도당이 당 분해되며 열이 발생하는데 이 열로 인한 에너지가 나노로봇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비록 이 에너지는 매우 소량이겠지만 혈액을 타고 온몸에 퍼져 있는 나노머신은 이동 과정에서 거의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아 합리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 에너지원을 사용해 나노로봇은 항체 생성, 항히스타민제 분비, 그리고 몸통 부분과 다리 부분 등을 아주 약한 인력으로 고정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목표로 하는 바이러스가 완전히 제거되었을 때는 메인 컴퓨터에서 사용자의 건강 상태를 인식하여 나노머신에게 명령을 내리게 되고 활동 종료 명령을 받은 나노머신은 그림 보이는 것처럼 4가지 부분으로 아주 작게 분해됩니다. 분해된 조각들은 콩팥으로 분비되어 소변과 함께 배출되어 주어진 임무를 마무리합니다.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등과 같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바이러스가 퍼질 가능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저희가 구상한 나노머신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병, 에이즈 등과 같은 병의 치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전망은 좋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의학 관련 대학 정원 확대와 공학 계열 기술의 수요 증가로 의학, 공학 계열 진로가 확장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종 상태가 발생하여 백신 개발에 차질이 생기는데 이 나노머신으로는 변종이 출현할 시 즉각 메인 컴퓨터에 정보를 전송하여 메인 컴퓨터의 AI가 스스로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널리 퍼뜨릴 수 있으므로 무증상 환자에게도 정말 필요한 기기입니다. 또한 AI 시장의 전망으로는 앞에 보이시는 사진처럼 IT 시장 분석 및 컨설팅 기관인 한국 IDC에서 예측한 2023년까지의 AI 시장의 규모인데 보시다시피 점차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는 암세포 공격 및 파괴 역할의 나노머신이 연구 중으로 저희의 나노머신도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만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LAB 동아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